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일본 정부가 적국의 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반경 능력 확보는 물론 방위비 증강을 선언하면서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가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무회의예요. 여기에서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이 3대 안보 문서라는 것은 이제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그다음에 국가 방위 전략, 그다음에 방위력 정비 계획 이 세 가지인데, 일본 정부는 국가 안전 보장 전략에서요, 주변국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기존 미사일 방어만으로는 완전히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요, 상대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 즉 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요,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에는 GDP 2% 수준으로 2배 높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엔 약 410조 원 정도 한다고 이렇게 확정을 했죠. 특히 일본의 반격 능력은요,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 같은 정책은 우리나라 안보 환경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리고 이론에서 각국의 군비 경쟁도 촉발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일본이 현재 보유한 스탠드오프 무기 체계와 앞으로 보유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 무기 체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본이 현재 활용 가능한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일본이 어떤 공대함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대함 미사일은 그 기본이 순항 미사일과 거의 같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공대함 미사일은요, 80식, 보통 이제 ASM-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91식 ASM-1C, 93식 ASM-2, 그 다음에 ASM-3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보통 이 공대함 미사일들은요, 대부분 사정거리가 200km 내외예요. 그래서 이제 사정거리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순항 미사일로서의 가치는 적지만, 하지만 ASM-3의 최신 개량은요, 사거리가 400km로 증가했고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게다가 적 레이더파를 추적하는 기능도 있어요. 특히 주목할 것은요, 이 ASM-3가 램제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터보팬 엔진은요, 여러 개의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램제트 엔진은요, 이 압축기가 필요 없이 경사 충격 효과로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훨씬 정교한 형상의 스크램제트 방식을 혼합하면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요. 일본의 과학기술력을 감안할 때 이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일본은요,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해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의 외형은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도 다양화해서 2025년엔 지상발사, 2026년엔 함선발사, 그리고 2028년에는 전투기를 통한 발사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개발비는 총액 1000억엔 약 1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스탠드오프 미사일들이 있을까요? 네, 일본은 조만간 본격적으로 순항 미사일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격 능력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3단계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계획했는데요. 1단계는요, 실전 사용 실적이 있는 사거리 1250km 이상인 미국의 토마호크를 구매해서 도입하는 방안이에요. 이미 미국 정부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약 500기에서 700여 기 이상이 조기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위에서 언급한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 연장형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죠. 극초음속 미사일. 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궤도를 바꿔가며 비행하는 미사일, 이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일본 방위성이요, 지난 8월 첫 엔진 시험 비행을 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라고 있습니다. 잭사라고.
여기에서 지난달 24일 가고시마현 소재 우주공간 관측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특수 엔진인 스크럼제트 엔진 비행 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일본 방위장비청은요, 스크럼제트 엔진 초기 연구에 지금까지 18억 엔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일본 방위성은요, 반경 능력에 활용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사거리 500km의 JSM 합동 타격 미사일과 사거리 900km의 신형 JASSM ER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2023년 방위 예산안에 처음으로 도입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아무래도 항공기에서 발사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예. 다른 플랫폼들이 있을까요? 네, 일본이 보유한 스탠드오프 미사일 발사 가능한 항공기는요, 이제 F2, 그다음에 F-15MJ, F-35A 요 세 가지 항공기가 있습니다. F2는 전폭기로서 F-16의 확대 개량형입니다. 세계 최초로 실용 A사 레이더를 탑재했죠. 공대공 능력보다는 공격기의 성능에 주안점을 둔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제가 앞서 언급한 12식 미사일 개량형을 탑재할 예정이고요. 현재 91기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F-15MJ는요, 공대공 전용의 F-15J 전투기를 우리나라의 F-15K급으로 업그레이드한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JASSM ER 운용이 가능하고요. 현재 101기를 보유하고 있죠. 특히 이 F-15MJ에서 JASSM을 쏠 경우 중국은 물론 동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F-35A는요, 일본 라이선스 생산으로 JSM 운용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105기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17대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일본은 총 42대의 F-35B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일본은요,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 말고 또 있을 텐데요. 네, 이제부터 핵심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주목해야 됩니다. 일본은 현재 탄도미사일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위성 로켓 강국인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시다시피 탄도미사일과 위성 로켓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일본의 우주개발에는요, 우주과학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개발된 고체 연료 로켓과 실용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개발된 액체 연료 로켓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중 고체 연료 로켓은요, 1955년부터 실험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액체 연료 로켓은요, 1963년 최초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로켓 분야에서 과학기술 노하우가 일본은 상당히 쌓인 상태예요. 그리고 1970년에 일본 최초의 인공위성 람다4S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일본은 이제까지요, 총 129회의 로켓 발사를 시도해서 115회를 성공했습니다. 성공률은 89%고요. 특히 현역 로켓 성공률은 96%에 달합니다. 일본의 우주 개발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국산 기술로 시작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주 의사로 군사 목적의 이용이 금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체 연료 로켓은요, 그 특징으로부터 군사 목적에서 이용이 의심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걸 개발할 당시 일본 여론은요, 반전 여론이 매우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로켓 개발은 우주과학 목적 이외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21세기에 들어갈 때까지 정찰 위성의 발사 등의 군사 이용은 엄중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요, 일본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이 분명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일본제 로켓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1998년에 발사에 성공한 SS-520의 경우 2단 고체 로켓입니다. 이 로켓은 140kg의 화물을 최대 고도 800km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 정도 능력이면요, 정상 궤도로 발사할 경우 약 2,500에서 3,000km 내외의 사정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탄도가 140km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은요, 철저히 과학 목적의 위성 로켓만 만들었지만 사실 이건 조금만 손보면요, 당장이라도 탄도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해요. 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일본은 이제부터 로켓 대형화에 더욱 노력할 거예요. 즉 일본은 현재 충분한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의미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탄도미사일 크기도요, 여러 종류를 만들 능력도 충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제작 국가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분명 SLBM도 개발하려고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중국, 북한 모두 SLBM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SLCM, 즉 이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해요. 다만 일본 역시 아직은 감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이 부분에서도 독자적인 능력을 확보하려고 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려하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말씀 저한테 해주시고, 야, 저놈 옛날에 뭐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할 가능성 없다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떤 거야? 지금 뭐 이제 키보드 치려고 이제 덧글 쓰려고. 잠깐 기다려. 형이 기다리라고 했다. 잠깐 기다려. 비록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할 가능성은 적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일본과 실제 여러 현안에서 대립하는 관계죠. 그동안 일본은 전수 방어 정책을 고수했었지만 이제 이른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를 계기로 이 자위대란 명칭을 버리고 군이란 명칭을 다시 쓸지도 모를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제 일본 이제 해상자위대 같은 경우에 이름이 뭐냐면 뭐 재팬, 뭐 메리타임, 뭐 셀프 디펜스 포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나 이제 외국 군대하고 합동 훈련할 때 나가서 This is Japan, 뭐 메리타임, 뭐 셀프 가드 포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재팬 네이비라고 얘기해요, 통신할 때. 항공자위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재팬 에어 셀프 디펜스 포스라고 안 해요. 그냥 재팬 에어포스라고 얘기해요. 그 외국하고 합동 훈련할 때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이제 꺼리낄 게 없겠죠. 이제 이런 것까지 했으니까.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요, 필요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풀어보면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예방 차원의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쌍수를 들어서 지금 환영하고 있어요. 일본의 이런 뭐 반경 능력 확보에 대해서. 반면 중국은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위력 시위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우리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본은 그럴 필요 없다고 이란지하에 묵살했습니다. 사실요, 이 문제는 우리가 유연하고도 현명하며 단호하게 정확히 짚어줘야 됩니다. 왜냐? 지리적 여건상 일본이 사용하는 스탠드오프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요, 우리 영공을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일본의 섣부른 결정이 자칫 한반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북한이 또 일본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제는 예측 불가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 한미일 간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해요. 정말 이제부터 영리하고도 지혜로운 외교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갈수록 쉬운 일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보기 찌질이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죠. 자, 오늘은 일본의 반경 능력에 대한 긴급 이슈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